2025년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8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폴 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자, 어제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의 성불 이후에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도 리달하고 계십니다. 네.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네. 이야기 많이 하시고 잠 못 이룬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그래서 주원이 형, 종윤이 형, 또 당군이 형까지 술방하셨을 때 아침 10시까지 뭐 저랑 당군이 형은 술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주원이 형만 드셨지만 네, 혼자 솔로로. 네. 네. 와, 한 아침 9시, 10시까지 한 7,8천 명 7,8천 예. 보셨죠? 그 경기 끝나고도 한 4시간 가량을 더 깨어 계셨던 건데 진짜 여운이 그만큼 가시지 않았던 날이 아닌가.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팬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이 즐거워하는 영상들이 이제 짤막짤막하게 개인 인스타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 정도로 그 예전 20대 초반처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하죠. 근데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떠한 트로피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가 한 방에 탕 풀리는 느낌. 뭐 그거 덕분에 또 손흥민 선수의 행복 그리고 또 뭐 손흥민 선수의 행복이 곧 우리 행복입니다.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 나라에 있는 축구 팬들이 염원하던 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뭐 하루였습니다. 자, 그것과 별개로 또 우리의 축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축구도 이대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어제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도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실 컨퍼런스와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 이런 것들이 모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쭉 또 컨텐츠를 이어갈 텐데 아무래도 이적설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결과들에 대한 팀의 여파 이런 것들이 이어질 거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팀별 결과의 이 팔로우 플러스 이적설들이 좀 많아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이동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클럽 월드컵 때문에 그 전에 특별 이적 시장 기간이 좀 열리잖아요. 해당되는 팀들은 또 그때도 분명히 뭔가 뎁스를 위한 보강에 나설 수 있고 네네. 이미 많은 경기 일정 때문에 선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빅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선수들의 이동 가능성이 분명히 좀 높다. 이렇게 좀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할 거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었고 저희도 이걸 뭐야 만들어야 되는 거야 했었던 클럽이 로마에 간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이 뉴스를 본 다음에 클럽의 레알 마드리드설은 이었다면 로마면 오 클럽 취향인 거야. 그렇죠. 사람이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막 휙휙 바뀌는 분들도 있지만 비교적 비슷한 교회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클럽은 마인츠, 도르트문트, 리버풀, 로마라면 로마 어마어마한 팬층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약간 아쉬운 그리고 그 로맨틱한 부분이 있는 클럽이란 말이에요. 로마라는 클럽이. 토티의 사례로만 봐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약간 아쉬운 2등 느낌? 그래서 야 이게 맞는다면 너무 잘 맞는데? 야 그러면 이거 진짜인가?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전 그래서 혹했어요 사실. 이거 진짜인가 보다. 이거는 약간 좀 느낌이 온다. 이건 말이 맞아. 네. 근데 한편으로 좀 거의였던 게 이미 감독직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번아웃이 왔다고 스스로 좀 밝혔던 클럽이 과연 2년 만에 이렇게 새로운 팀을 구할까? 라는 의문보도 잠깐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에이전시 측에서 곧바로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 바로 해명을 했죠. 그래서 로마행은 없던 일로 지금 일축이 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뭔가 새롭게 그러니까 필드로 돌아와서 그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건 독일 대표팀 얘기가 좀 많긴 해요. 그리고 독일 대표팀을 기다리면서 지금 레드불 그 국제 총 스포츠 책임자 역할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죠. 여기서 이제 레드불 내에서 그룹 내에서의 실무를 보다가 독일 대표팀에 자리가 난다. 그때 딱 클롭 감독이 가게 되는 그림을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그 당시 보도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뭐 그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클럽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와 레드불에서 지금 업무를 보는 거는 조금 상반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레드불은 사실 라이프치히를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또 정점에 있는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라이프치히도 그냥 그런 구단이지 그죠. 싶은데 독일 내에서 보기 때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죠. 다른 구단들은 다 팬의 구단, 국민의 구단, 뭐 시민의 구단 이런 느낌인데 너희들은 돈의 구단 아니냐라고 해서 라이프치히를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 이 독일 내에서도 사실 낭만의 끝판왕 중 한 명이었던 미르겐 클롭이 오히려 행정가로는 레드불 사단에 들어가면서 마인츠 팬들도 야유를 좀 보냈고 도르트문트 팬들도 야유를 좀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클롭은 나이로 봤을 때 이제 제가 보기에 감독을 한다면 많아봐야 2개 팀. 그게 뭐 클럽 레벨이든 뭐 대표팀 레벨이든 아니면 뭐 클롭의 재임 기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안 하거나 한다 해도 하나 정도가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저는 하나 정도 봐요. 왜냐면 리버풀 부임할 때 10년 전에 그 오피셜 사진 찍을 때랑 그죠. 나갈 때랑 많이 나이가 들었어 이제 클롭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클롭의 어떤 업무 스타일이 약간 모든 걸 바치는 타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할 거야. 그렇죠. 사실 부임 초만 해도 세레모니 같은 게 진짜 많았거든요. 폭발적이었고. 폭발적이었고 그 루카스 레이바였나 슈팅 한번 삑살이 났는데 그때 하하 하면서 웃었던 것도 클롭인데 그런 제스처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사라지긴 했어요. 그러다 햄스트링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 맞아. 하나 지나가다 햄스트링 올라오고 이런 게 한두 번은 있었지만 네. 제가 느낀 거는 약간 좀 뭔가 눈빛이나 네.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지쳐 보인다는 느낌이 사실 일찍이 좀 들긴 했거든요. 저도 많아야 감독직을 한다면 하나. 그거는 저도 지금 봤을 때는 독일 대표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클럽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이제 그겁니다. 맨시티가 이제 수년 됐었던 본머스와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그리고 3위는 아마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나라는 느낌의 그림이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특히나 맨체스터 시티 팬들과 이 선수를 좋아했던 팬들은 또 한 명의 선수로 뭔가 이 시대를 끝내는 느낌 네. 바로 케빈 더브라이너 홈 고별전입니다. 마지막에 풀럼전에서 이 맨체스터 시티와 이별을 할 가능성이 큰데 홈 경기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케빈 더브라이너를 네. 이렇게 정말 감사의 인사로 팬들이 카드 섹션을 크게 준비하기도 했었고 페카레졸라가 눈물을 흘리는 게 좀 많이 눈에 띄었어요. 더브라이너에게 인사를 건네고 포옹을 하고 팬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뭔가 건넬 때 그때 펩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더브라이너에게 얼마나 이 감독의 정이 좀 많은지 네. 많이 갖고 고마움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케빈 더브라이너는 맨시티 통산 400경기가 넘는 경기를 뛰면서 108골, 177개의 도움.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그 스탯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상도 건립을 한다고 하죠. 그렇죠. 동상 디자인이 그 인스타 보니까 나왔던데 맨시티 동상은 그래도 꽤 퀄리티가 좋아요. 네. 이전에 콤파니 동상도 그렇고 이번에 더브라이너 동상도 꽤 멋지게 좀 이렇게 동상 디자인이 나왔고 그래도 동상은 호날두죠. 호날두가 최고죠. 네. 호날두 그 표정 있죠. 표정. 진짜 그 동상을 이길 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단 아카데미와 1군 센터를 잇는 도로를 케빈 더브라이너 크레센트 그러니까 길 이름을 이제 더브라이너로 명명을 하는 거죠. 아마 맨시티의 이 더브라이너의 정신은 정말 영원히 좀 깃들어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대단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뭐 펩은 아직까지 맨시티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즌에 어떤 식으로 또 펩의 팀이 만들어질지 좀 궁금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케빈 더브라이너와 맨체스터 시티의 강력한 어떤 한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궁금한 분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핵심인 로드리가 일단 복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적 시장의 행보나 그 다음 맨시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로드리는 241일 만에 복귀입니다. 50경기 만에 이제 복귀가 됐고 펩 가르디올라가 인터뷰를 했죠. 네. 스몰 스쿼드 하는데 나는 계속 스몰 스쿼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선수단 내 숫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출전 시간 관리나 선수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가 감독으로서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나는 여전히 스몰 스쿼드가 내 지도 방식에 맞는 방식이라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시즌도 스몰 스쿼드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펩 가르디올라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펩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전 틀린 얘기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완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과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항상 펩은 이상주의자이면서도 말은 이렇게 하는 거랑 별개로 생각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전 바르셀로나에서 추구하던 축구와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축구는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펩도 이제 맨시티에 오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진화가 된 거죠. 뭐 강팀전 때의 두 줄 수비를 형성하는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뭐 타협과 진화 그 어딘가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어느 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인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페베 그 인터뷰를 보면 부상은 사실 그 불운의 하나의 일종이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도 완전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보다 인간적인 터치를 감독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빅 스쿼드 필요하죠. 구단을 바라보는 이역만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팀 입장에 그 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 예를 들어 예시죠. 많은 팬들도 아실 거예요. 트리플 스쿼드를 구성해놨어. 그렇게 하다가 근데 참 운이 좋게도 그 누구도 부상을 당하지 않는 시즌인 거야. 그러면 세컨 스쿼드, 서드 스쿼드는 뛸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불만이 생기죠. 네, 그러면 그들의 불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약간 게임적으로 바라보는 요소가 발동돼서 그들의 불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구단과 팀을 운용하면서 그들과 소통해야 되는 감독 입장에서 그들을 어떻게 불만을 잠재우며 그 선수 커리어에 대해서 보상할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선수들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네. 어떤 경기들에는 정말 기계적인 로테이션을 돌려야 그렇지. 되는데 그 로테이션의 결과가 보통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팀 성적이 또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또 너 감독 너 왜 갑자기 이 선수 기용해가지고 경기 결과 이렇게 망쳤냐라고 하면서 비난의 또 이게 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퍼스트 팀 그러니까 가장 최상위권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선수들은 매 경기 출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좀 쉬게 해줘라는 선수는 제가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 그 어떤 선수도 정말 필드에서 불태워 모든 경기에 나가서 모든 경기에서 내가 족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선수가 정말 많은 게 실제 프로축구의 또 세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페베 말은 정말 120% 이해가 된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상은 상수다라고 저도 입에 달고 살지만 이걸 어느 정도로 선택을 할 것인가는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스몰 스쿼드는 좀 우려된다라는 시선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같이 경기 많은 이 시대에 부상이 과연 예방 가능한 일인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방이 이제 불가능한 영역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웬만한 팀들은 다음 시즌에도 특히 챔스나 뭐 유로파나 뭐 컨퍼런스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리그 대회들을 여러 가지 병행하는 팀들은 특히 클럽 월드컵까지 여름에 또 치르게 되는 팀들은 분명 다음 시즌에도 상당히 많은 부상 바이러스가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맨시티도 저는 그 유력 후보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에는 뭐 존 스톤스나 이런 기존에 남아있던 너무 부상이 달고 살았던 선수들은 아마 정리하는 수순을 맨시티가 밟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다음 시즌에 부상에 대한 취약성이 전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과연 이런 변수가 많은 시즌에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는 게 과연 그 문제, 변수에 대처할 만한 여력을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올 시즌처럼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진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페베 입장도 선수를 직접 지도해야 되는 페베 입장도 정말 많이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 스몰 스쿼드가 우려된다라는 시선도 이해가 되고 왜냐면 이제는 특수한 시기에 왔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은 부상에 대한 예방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맨시티가 비르츠 영입을 철회했다라는 얘기까지 이번 주 초에 들려왔어요. 들렸죠. 뭐 그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긴 하지만. 뭐 약간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지나가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구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최상위권 클럽들에게 많은 경기를 부여시키는 이 시스템은 저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클럽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더 많은 준비 비용을 왜냐하면 트리플 스쿼드를 구성한다 칩시다. 더블 스쿼드를 구성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이 따랐을 경우에 계속해서 예비 비용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들지 않아도 될 돈이 계속 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불필요한 자금이 생기게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감독과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상의 어떤 우려를 달고 살아야 될 것인가. 팬 입장에서는 그러다 생기는 부상이 생겼어. 그래서 어떤 경기에 2군 3군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제일 좋은 퀄리티의 경기를 볼 수 없는 이 현실을 맞닥뜨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군가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 안첼로티.
결국에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트로피를 남겨놓은 감독도 위대한 감독인데 축구판의 헤게모니나 이거를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낸 축구사적인 이 역할을 한 감독들도 위대한 감독이라고 평가를 받고 나중에 어떤 타임에는 그 감독들이 더 많은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설국열차거든요. 설국열차. 네, 왜 그러냐면 네. 크리스 에반스는 머리칸으로 가려고 합니다. 꼬리칸에서. 왜? 꼬리칸의 부당한 이 대우를 끝내고 혁명을 일으키러 가는 거야. 그죠. 앞으로. 네. 근데 거기서 남궁 민수는 무슨 얘기를 하냐? 왜 열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열차 바깥으로 나가자. 이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그 기차를 폭파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판을 깨는 누군가의 선지자, 선구자적인 일이 있지 않으면 이 판이 안 깨지는 수가 생기는데 그 판을 깨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펩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스몰 스쿼드를 끝까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래서 스몰 스쿼드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러다가 진짜 우리 큰일 나 라는 생각을 가진 모임이 생겨야 이게 정말 우리한테 문제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조건 스몰 스쿼드 해야 됩니다라고는 얘기 못하죠. 저도 아스날이 스몰 스쿼드 한다고 그러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네. 부상 안 당하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몇몇 앞서가는 사람들이 뭔가 판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러다가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형도 지금의 일정, 지금의 축구판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네. 안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 그것들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결국에 대형 클럽들과 대형 어떤 연맹 그리고 어떤 기구들은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겠지만 이거를 수면 위에 끌어올려서 테이블 위에 올린 다음에 얘기를 하는 순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찬우 형이 SNS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민 야말 같은 나이 어린 천재가 이렇게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 끌어올려서 얘기해야 된다. 그건 이렇게 누군가가 패들이 그죠. 혹사당하는 건 우리가 보는 축구의 퀄리티 하락과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당장 결론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논의가 있어야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감독이랑 단장들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뭐 여기에 다루진 않았지만 아스날이 베르타라를 영입한 것처럼 바르셀로나는 한지 플릭과 계약 연장을 했고요. 네. 그와 같이 묶어서 하피냐도 연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매우 필요한 선택이었죠. 이제 바르셀로나도 일단 도메스틱 트래블 달성을 했습니다. 수페르코파 우승, 그리고 코파 델레이 우승, 여기에 라리가 우승까지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을 했는데 그 성과를 이룬 한지 플릭은 2027년까지 계약이 일단 발표가 됐고 하피냐는 2028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피냐도 한지 플릭 감독과 함께 더 무르른 기량으로 시즌 뽐냈음을 고려하면 뭐 예상된 수준으로 역시 재계약을 밟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지금 두 사람 다 좋은 성과를 낸 거라 계약 연장에 대해서 모두 다 환영을 하는데 반대로 레버쿠젠은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나가는 게 확정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감독을 구해야 되는데 코모에 파브레가스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파브레가스는 코모 쪽이 좀 더 남는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에릭 테나의 얘기가 나오면서 레버쿠젠 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마냥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네. 왜냐하면 테나 감독이 맨유에서는 분명히 나빴어요. 근데 그 전에까지 이력이 아주 나쁜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약스에서 보여준 성과나 특히 아약스에서는 한 번 본인이 부임한 기간 동안 팀을 재건해야 했는데 그걸 한 번 해내면서 테나의 2기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 능력은 분명 테나 감독이 증명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약스에서 이 테나가 보여준 점유율 기반의 공격 축구, 자신이 어떤 팀을 재건해내는 능력, 때마침 레버쿠젠도 감독이 나갔고 스쿼드에 꽤 많은 변동이 예상이 되고 이런 와중에 테나가 뭔가 자기만의 새로운 어떤 색채가 담긴 팀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 지금 단계에 레버쿠젠이 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테나 감독의 검증된 능력은 분명 빛을 좀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데 다만 걱정도 있죠. 선수 영입 실패 또 아약스 선수를 노린다면 그땐 정말 진지하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는 그 테나 감독을 데려오는 팀들은 다 그걸 해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실패했을 때 너 딱이 500대다.
딱히 500대. 물리적인 어떤 타격을 그렇죠, 주는 그렇죠. 거. 안 그러면 네. 또 누구를 거액을 주고 사올지 모르니까. 군장을 맞는다든지. 물론 그건 있어요. 맨유는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오버페이를 한 선수들이 많은데 레버쿠젠은 그런 종류의 클럽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패 가능성은 좀 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가끔 아약스 도르트문트 링크가 그리고 아약스에도 있었고 도르트문트에 있었던 이 막 그 테너 얘기를 하면 피터 보슈가 생각이 나요. 피터 보슈. 이 외형이 비슷해. 예. 근데 보슈도 성공을 한 적도 있었지만 큰 실패를 한 적도 있어갖고. 도르트문트 때는 대실패였죠. 예. 네.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당시 이제 바이에른 뮌헨 2팀, 2군 팀에서 감독 경험을 해봤죠. 아 감독이죠, 그죠? 네, 그래서 독일 문화는 경험을 좀 해봤는데 아마 테나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일 분데스리가는 워낙 압박을 우선시하는 그죠. 스타일이고 테나 감독의 전술도 일단은 압박이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돼요. 네. 과연 이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실패만으로 평가가 완전히 깎일 감독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그래도 좀 보기 때문에 많이 깎이긴 했습니다. 정말 많이 깎이긴 했죠. 그래서 많이 올려야 되긴 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것과 또 이름값이 꽤 높은 단장 중에 하나죠. 루이스 캄퍼스. 네. 파리 생제르맹의 또 어드바이저인데 또 계약 연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는 계약이 끝나고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루이스 캄퍼스가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이 루이스 캄퍼스가 22년부터 파리에서 계속해서 이적 시장 전략을 총괄해 왔습니다. 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라고 네.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새로운 시대, 뭐 어린 선수들을 육성했던 파리의 전략이라든지 스타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금의 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루이스 캄퍼스 단장의 역할도 꽤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루이스 캄퍼스가 30년까지 장기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파리 생제르맹의 프로젝트에도 연속성을 주는 것이고 지금 파리 스쿼드가 저는 그 이전에 어떠한 스쿼드보다도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밸런스 너무 좋고요. 정말 밸런스 좋고 기동력 좋고 다들 이보다도 더 전성기가 기다려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는 충분히 루이스 캄퍼스의 장기 계약 소식은 파리에게도 기대가 되는 소식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아약스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네. 네덜란드 리그는 아약스가 결과적으로 우승을 실패했습니다. 야 마지막에 역전 예. 우승을 당했습니다. 그 피터 보슈의 에인토번이 우승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생각보다 에르디비지가 우리 진수형 얘기도 좀 들어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우승이 바뀌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아약스가 실패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리올리 감독과는 이제 별별 수순입니다. 에인토번의 우승을 만든 주역 바로 페노르트의 반페르시 감독입니다. 네. 그 에인토번과 페노르트 홈에서 있었던 라이벌전 때 네. 페노르트가 전반 10분인가 11분 만에 2대0을 만들고 그 뒤에 후반에 선수들이 지쳐있는데 체력적인 고려 선수 교체 단 하나도 하지 않고 70분 때까지 선발 선수들이 그대로 썼을 거예요. 모자란 놈. 예, 심지어 파이시앙이 막 경련이 나고 아파하는데도 교체 없이 쭉 같은 전술을 고수하다가 2대0, 2대3 역전패. 그러면서 에인토번은 기세를 탔고 반대로 아약스는 그 타이밍에 무너지고 에인토번이 그러면서 이제 아약스를 넘어서서 우승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어쩜 더 페이노르트와 아약스가 굉장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네. 너희의 우승은 내가 방해하겠다. 그러면서 PSV를 밀어준 그런 EJ 정책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페이노르트와 에인토번 관계도 나쁘긴 나쁘더라고요. 나쁘죠. 그 노아랭 세레모니 할 때 이물질 엄청 날아오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 고려하면 그냥 이건 반페르시의 모자랍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파리올리 감독은 아약스를 이끌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이제 시즌 종료 아약스를 아예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에르디비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아약스와는 결별을 했습니다. 코칭 스태프까지 함께 떠난다고 해서 아마 이 파리올리 사단이 조만간 다른 팀으로 뭔가 이직을 하는 것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즌 중에 나왔던 기사는 사실 로마 이야기도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만약에 파리올리가 간다면 황인범을 데려갈 것이라는 얘기도 잠깐 돌았었어요. 네, 그게 저도 중계 준비하면서 시즌 중에 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파리올리의 뭐 로마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외에 또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도 파리올리와 링크가 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어질지가 좀 많이 기대되는 대목이긴 하죠. 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적 시장 쪽 얘기로 가 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얘기는 공격수 조나단 데이비드인데 네. 미리 제 아주 개인적인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존나 틀리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선수 굉장히 오랫동안 빅클럽과 링크가 나서 네. 저는 꽤 경기를 봤어요. 잘못하면 존나 잠수 타는 스타일입니다. 전형적인 포처거든요. 골을 넣을 때의 파괴력을 인정하는데
아스날 링크 날 때마다 제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선수입니다. 네. 어떻게 보나요? 저도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봅니다. 릴의 공격수입니다. 조나단 데이비드. 통산 232경기 109골. 스탯은 좋아요. 2경기 당한 골이니까 굉장히 괜찮고 캐나다 국적의 공격수예요. 천부적인 득점력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영입 후보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안 돼. 네. 토트넘, 첼시, 웨스트햄, 나폴리, 인테르 등 다수의 클럽이 있다고 하고 지금 조나단 데이비드가 뜨거운 이유는 FA라서 그래요. 이제 계약 만료, 자유계약 신분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구단들이 달려들 거라고 관측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퍼스트 터치의 불안 요소. 터치 실수가 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포처로서 골 넣어줄 때는 확실하게 골잡이의 기질을 보여줄 때가 있지만 이외의 경기 영향력에 항상 한계가 있는 이유는 저는 그 퍼스트 터치의 불안전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될 때 잠수를 타고 아까 방금 형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최상위권의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홀란드마저 경기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요즘입니다. 저는 조나단 데이비드는 좀 그냥 어느 날 보죠? 잠수야. 진짜 없는 것 같아. 그죠. 아예 안 보이네. 저는 그걸 보고서 와, 야, 얘는 아스날이랑 링크 안 나면 좋겠다 맨날 생각했던 선수거든요. 일단 나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요케레스나 세슈코 등 되게 공격수 자체로는 굉장히 핫한 매물들이 이미 많이 언급이 되어 왔잖아요. 그 선수들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우디 리그 팀들도 관심이 좀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높은 연봉을 요구하면 오히려 다른 리그, 유럽의 5대 리그 안에 있는 것보다는 사우디 리그로 가는 게 조금 더 선수 개인에게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와서 조나단 데이비드는 꼭 유럽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정도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프림퐁은 리버풀 이적이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메디컬 테스트까지 끝났다고 하고 뭐 우리가 이제 영상도 찍었지만 저는 프림퐁이 되게 기대되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속도를 더해주고 살라의 어떤 신체적인 부담, 드리블이나 돌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줄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프림퐁과 함께 세 판 짜는 리버풀을 좀 기대한다. 슬롯이 또 원했대요. 그러면 잘 쓸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영으로 해야죠. 이게 감독이랑 신뢰가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아스날 팬들이 아르테타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비판도 많이 해요. 근데 아르테타를 지금 당장 경질하자고 하는 여론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딱 하나. 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손을 떼라. 그게 이제 신뢰거든요. 단장에게 맡겨라. 네네네. 네. 물론 베르타도 미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저는 감독과 단장과 모든 어떤 이런 선수를 스카우트해내는 과정에서 미스가 없을 수는 퍼거슨도 실패하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아르테타는 좀 본인의 곤조가 너무 세. 그리고 바스크 어떤 그 너무 몰라 그래. 아니면 좀 애매한 선수를 자꾸 영입하려 한다든지. 네. 근데 슬롯에 대해서는 그런 신뢰가 아직 있잖아요. 아직은 있죠. 그리고 그냥 느낌상 프림퐁 슬롯 잘 쓸 것 같아요. 본인이 뭔가 구상하는 판이 있을 거라 보고 후반기 리버풀의 문제점은 사실 좀 전술이 경직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슬롯이 원했다기보다는 선수단 자체가 슬롯이 원하는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변화를 주기가 좀 힘든 부분도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경직성은 좀 임시적인 면이 있고 저는 선수단이 바뀌면 그 경직성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프림퐁 얘기했으니까 반대쪽도 얘기해야죠. 캐리케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 네, 이적료 뭐 4,500만에서 5천만 파운드가 이제 본머스가 원하는 금액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이전부터 캐리케즈 영입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마 아놀드가 나가는 것이 확정되면서부터 오른쪽 풀백도 급하게 리버풀이 좀 필요해진 것 같아요. 레버쿠젠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먼저 일단 프림퐁 쪽이 좀 진전이 좀 있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캐리케즈는 좀 물밑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죠? 네, 캐리케즈는 사실 뭐 맨시티도 레알 마드리드도 다양한 구단도 링크가 있긴 했지만 타 구단보다는 역시 리버풀하고 링크가 가장 강력해요. 강력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진했다고도 보고 저는 뭐 항상 캐리케즈에 대한 이야기, 로버슨의 가장 이상적인 투자다. 네, 그 에너제틱한 모습, 끊임없는 활동량. 공격적인 움직임, 아주 준수한 슈팅 능력, 그렇지. 크로스도 좋고 쿠니한테 맞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이런 것들까지 네. 어떻게 보면은 로버슨보다도 멘탈이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침착성일 수도 있어요. 로보는 사실 이제 그때 그 거친 플레이로 좀 이슈가 있었던 선수 아니에요. 근데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와서 봤을 땐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있었다고 봐요. 뭐 그렇죠. 어쨌든 어쨌든 캐리케즈도 그런 에너지가 저는 충분히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 선수과도 딱 맞지 않을까. 네. 왼쪽 윙이 만약에 좀 안으로 들어오는 성향이면 더 좋죠. 그렇죠. 좀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네, 아마 추측컨대 그런 역할을 왼쪽 윙에게 슬롯이 좀 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헝가리 국적의 본머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왼쪽 사이드백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 캐리케스, 오른쪽 프림퐁으로 좌우 풀백을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 쿠냐. 쿠냐 같은 경우에는
울버햄튼 소속의 브라질 공격수입니다. 네. 2선 1선을 모두 다 볼 수 있는 선수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맨유 링크가 강하고 맨유랑 이적이 확정적이다는 얘기가 온 거랑 별개로 어제 맨유가 유로파리그를 우승하지 못하면서 찌라시 같은 게 좀 돌았던 게 다른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잠깐 돌았는데 그건 아닌 쪽으로 보여요. 제가 봐도 그냥 본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행에 좋아하는 것 같아. 챔스에 못 나가도 강력하게 원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많이 나왔거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맨유를 좋아하는 것 같고 지금 맨유에 들어가서 내가 맨유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어떤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사명감. 네, 그 또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쿠냐는 그냥 본인 자체의 맨유에 대한 애정 또 열정이 이미 상당히 많은 선수다. 유럽클럽 대항전 변수는 굳이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미 뭐 많은 언급이 되어 왔지만 저는 아모린 감독의 3-4-1의 2 자리 굳이 따지면 어제 못했던 그 마운트 자리 그 자리 딱 뛰면 저는 진짜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잘 어울리죠. 네. 브루노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으나 3선에 쓴다면 브루노는 조금 걱정이 되고 개인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브루노는 올렸어야 되는 선수라고 저도 보이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네. 되면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물론 최전방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리암 델락 같은 선수가 온다고 그러면 이 일이 그냥 그 형태가 될 거고 네. 다른 종류의 포워드를 쓴다라고 하면 브루노 1, 쿠냐 그 선수 2 느낌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써야지. 브루노는 어제 사실 그렇게 잘한 경기는 아니었잖아. 미스도 좀 많았고 그런 거 보면 저는 한 칸 위에서 쓰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 밸런스를 생각하면 3선이 저도 전술적으로 수비도 이러면 불안해지거든요. 그렇지. 어제 그런 수비 취약성이 실점 장면 때도 있었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2선이 맞지 않나.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또 돌아보면 아마드 디알로는 그럼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윙백으로 내려서 쓰는 게 과연 아마드 디알로에게 물론 거기서도 잘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맞는 선택일까? 괜히 이 선수 좀 약간 낭비 아니야? 더 좋은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드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맨유 팬이면 짜증이 날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스쿼드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데려왔어야 된다고 봐요. 이 스쿼드의 구성으로 이 감독이 아모링이 예를 들면 백스리가 주 시스템인데 백포드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감독이면 문제가 없어. 근데 스쿼드가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 굉장히 백스리만을 쓰는 감독을 데려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조합을 해놓으니까 저는 지금 사실 맨유가 스쿼드를 어떻게 정리할지 사실 감이 안 잡혀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거를 짜왔나라는 그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모린 감독 전술 확실히 경직이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한참 핸드폰볼을 했을 때 은경 누나 그 최은경 아나운서가 가장 재밌어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주원 형이 썼던 경직센이었습니다. 에릭센 존나 경직돼 있다. 경직센. 근데 얘기했지만 유연함은 떨어져. 네. 이 유연하게 변화를 주는 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최상위권 감독에게 기대하는 건 유연함도 있는 건데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3-4-2-1 아니면 3-4-2 1-2 요거 안에서 그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그게 안 나와. 안 나오죠. 네. 이 와중에 쿠냐까지 왔습니다. 물론 필요한 영입이라고 보고 하긴 해야 돼. 효과가 있을 거라 봐요. 하지만 기존 선수와의 융화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쿠냐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스쿼드 자체를 아모린 감독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의 경직성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 경쟁력을 저는 담보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쿠냐를 데려오는 거랑 별개로 조금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또 바라고 있는 호드리구 관련된 아스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약간 갈립니다. 호드리구가 뭐 여거포를 넣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호드리구는 떠날 생각이 없다. 알론소 감독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한 건 이제 조금씩 더 같이 언급하는 보도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네, 아르테타도 인터뷰를 했었죠. 우리가 분명 더 경쟁력 있는 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골을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아스날은 경쟁력이 있는 구단이고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 역시 동의한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최근에 아르테타 감독이 좀 했었어요. 네. 물론 이게 오로지 호드리구 영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겠죠. 충분히 공격적인 보강에 대한 필요성을 구단 내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뜻하고 호드리구가 그 모델에선 가장 이상적인 선수인 것도 맞죠. 물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호드리구가 그 가격에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 얘기는 비싸긴 비싸요. 저는 맞는 얘기라고 보긴 하는 게 이 선수가 한 번도 아스날이란다. 레알 마드리드의 완벽한 주전 자원으로 꾸준하게 풀 시즌을 활약하면서 뭔가를 보여준 거는 많진 않아요. 길지도 않고. 근데 가격을 생각해보면 불안감이 있는 것도 맞는데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호드리구를 영입할 수 있다면 저는 전방에 돈을 좀 덜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케레스 프로필에 대해서 물음표를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고 어설픈 왼쪽 윙과 공격수를 사느니 호드리고에게 걸어보고 차라리 중앙에 카이를 쓰는 게 왜냐하면 제주스가 부상 때문에 팔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 카이랑 제주스가 있는 거긴 하거든.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은 된다라고 보이는데 호드리고가 실제로 저는 이제 제가 호드리고라면 알론소 감독이 오고 난 다음에 한번 상담할 것 같거든. 형 어떻게 할 거야 나? 그래서 알론소가 예를 들어 야 너 자리 있어. 한 1, 2년 해봐 라고 하면 그래요? 할 것 같거든. 본인 그럼 남을 것 같아. 네. 그건 난 그럼 남을 것 같거든. 그럼 영입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나왔던 게 은배모 아살링카 있어요. 근데 은배모도 올 시즌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좋았거든요. 네. 아 근데 저는 그건 은배모 어떻게 봐요? 결정력이 네. 올 시즌은 좋았어요. 근데 다음 시즌까지 좋을지는 또 모른다예요. 내게 이 얘기야. 네. 은배모 나 딱 그렇게 보거든. 얘가 내년에도 잘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탯을 보면 올 시즌 정말 폭발한 건 맞는데 그 이전 시즌들은 특히 저는 뭐 올 시즌보다 아무래도 이전 시즌까지 제가 중계할 때를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때 진짜 많이 놓쳤거든요. 네. 그게 그 한 시즌의 임팩트, 한 시즌이 아니라 여러 시즌의 임팩트를 보고 나면 설령 이번 시즌을 잘했다고 해도 약간 우려되는 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브랜트포드의 그 공격수들 위사, 은배모 요런 요 앞에 선수들이 샤데까지. 샤데 이런 수 있는데 그 선수들이 폭발력이 있다? 근데 딱 안정적인 결정력으로 따박따박 골을 넣느냐라고 하면 그 다 약간 아니야. 네, 약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은배모의 어떤 그 외형 있죠. 저는 쭉 아스날을 한 25년 동안 그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저런 외형의 선수가 있었나? 뭔가 안 어울려. 레드 앤 화이트긴 해요. 네. 스트라이프긴 하지만. 근데 뭔가 안 올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뭔가 그간의 저기 아스날 선수들하고의 느낌과는 좀 다르다. 저는 뭔가 약간 그 프로레슬러의 풍모가 느껴지는 은배모자 아니야. 라카제트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빡빡이 수염 이렇게 길고. 라카제트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라카제트는 약간 팝 가수 느낌의 이 괴거든요. 딱 와닿네요. 은배모는 WCW. 지금 WWE 말고 아니면 예전 WWF 혹은 ECW 혹은 CZW까지 가는 그런 느낌의 약간 풍모라 뭔가 좀 네. 근데 이게 진짜 보니까 은배모가 시즌을 거듭할수록 이 턱수염이 엄청 자라네요. 지금 과한데. 예, 좀 뭔가 좀 그런 건 이게 뭐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좀 잘 모르겠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요 선수도 또 핫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 네. 이선유형의 선수라고 저도 생각해요. 쿠냐도 그랬지만 페드로도 원톱에 딱 남을 선수는 아니고 2선 자리 뭐 톱으로 나온다고 해도 주로 활동 반경이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뭐 왼쪽 아래로 빠진다든지 측면 아래로 내려와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동료한테 찔러주는 패스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연계 능력 좋고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드리블 기술이 좀 아쉬운 편이고 그리고 이 당장은 원톱 공격수가 필요한 팀에게는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들이 좀 염려가 돼요. 그리고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팀 동료하고 훈련 중에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뭐 내부 징계 같은 느낌으로 명단제가 된 적도 한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어떤 배경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의 어떤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사건이 한번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상위권 클럽에 맞는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브라이튼 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를 좀 저희도 봤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아쉬움도 있고 근데 가지고 있는 또 뭐 장점들이 있는 선수긴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 비싸요? 7천만 유로예요. 5,900만 파운드. 파운드로는 약 이 정도인데 사실 금액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사우디 아닌 PL이야. 딴 얘기는 못 가요. 이 가격이면. 즉시 최전방 원톱 골잡이가 필요한 팀에게는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돼요. 조금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오히려 이제 뭔가 연계를 해줄 수 있고 폭넓게 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이선 옵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페드로의 그 기본기나 시야나 패스는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 선수를 원한다면 그건 좀 구미에 당길 수 있다 정도로 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역시 사이드백입니다. 그 형준이 형님도 얘기를 했었던 알바로 카레라스. 이 선수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그림이죠? 그렇죠. 일단 개인 합의는 뭐 끝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로마노의 얘기를 보니까 구단하고는 좀 남았나? 벤피카가 지금 컵 대회 일정이 남아 있대요. 제가 3일 전 로마노 보도를 봤는데 그래서 아직 구단하고의 이야기는 조금 변수가 있으나
그래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언론 보도의 곤조가 좀 거의 레알에 갈 것 같다의 보도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합류 시기인데 그죠. 지금 왼쪽 풀백 자리 맨디도 부상이고 지금 이러면 프란만 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아서. 프란은 안 되겠던데. 그니까요. 정말 이런 표현 요즘 잘 안 쓰지만 옛날 한참 저도 이제 키보드 워리어로 활동할 때 이 표현을 좀 빌리자면 레알급이 아니다. 약간 그 느낌의 선수예요. 정말 센 표현이지만 네네네네네. 와닿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왼쪽 풀백 이 합류 시기를 레알은 좀 앞당기기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클럽 월드컵에 당장 뛸 선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마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이적료와 관련된 세부적 조건에 대해서도 구단과의 어떤 이야기는 아직 좀 변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카레라스 선수는 레알과 좀 가까워져 있는 왼쪽 풀백 자리에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상빈 선수. 네. 말묘의 링크가 있죠. 말매를 통해서 이제 유럽 무대에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예. 좀 있어요. 지금은 미네소타에서 뛰고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그래도 6골 2개의 도움, MLS에서 좋은 스탯을 자랑했지만 올 시즌에 출전 시간이 좀 줄었고 공격 포인트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빈 선수도 선수 본인에게도 또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이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MLS도 셀러리캡 제도 하에서 U22 제도가 있고 외국인 선수 슬롯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슬롯을 정상빈 선수가 차지하고 있지만 올 시즌 활약상이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바로 뭔가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적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기고, 때마침 말메가 이제 영입을 제안했기 때문에 스웨덴 명문 구단. 명문이죠, 말메. 네, 말메 커리어는 뭐 일단 스웨덴 아이스벤스칸 최다 우승 27번의 우승을 했다고 하고, 간간히 유럽 무대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는 익숙하잖아요. 팀이죠. 네. 본인에게도 그래서 커리어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지 않나라고 좀 느껴지긴 합니다. 네. 자, 그 정도가 이적설을 쭉 다룬 거고, 이건 아마 저희가 대회 끝나고 한번 또 이 선수는 특집을 해야 되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루카 모드리치. 네. 이 선수는 뭐 연장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 클럽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결별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 모드리치는 무조건 다음 월드컵 출전하겠다. 네. 2026 월드컵에 대한 출전 의지가 강해서 본인은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대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물론 모드리치의 그런 의지는 존중하나 올 시즌에 모드리치 나왔을 때 사실 한계가 많이 아무래도 보였어요. 그 여러분 모드리치가 저랑 동갑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 기준 한국 나이로 41살이고요. 그 다음에 생일이 안 지나서 그렇지 만으로도 39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지금 이 기량을 유지한 것도 신기한 겁니다. 계속 레알에서 뛴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죠. 거야. 근데 레알도 이제 아마 모드리치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쵸? 아마 이대로 결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클럽 월드컵이 모드리치의 마지막 좀 대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글쎄요, 차기행 선지가 어딜지가 좀 궁금해요. 과연 이 모드리치 본인은 어쨌든 계속 뛰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소 1년은 뛰겠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어느 구단이 좀 택하게 될지. 큰 팀은 좀 어렵겠죠. 저는 사실 가장 행복한 그림은 이전에는 남은 1년을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크로아티아에서 보내고 가는 게 최고의 스토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모드리치는 어찌 보면 가장 높은 레벨의 리그에서 1년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맞긴 맞는 워낙 기량이 아직은 출중하니, 물론 풀 시즌 최고로 계속해서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냥 이런 반농 섞어서 K리그 어떻습니까? 아주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울산 너무 좋죠. 클럽 월드컵 근데 클럽 월드컵 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후에 한번 궁금해요. 어떻게 할지. 네. 그래서 그거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거랑 별개로 이제 그 어제 토트넘이랑 맨유 관련돼서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그냥 둘의 개인적인 사견을 좀 섞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한 팀은 너무 행복하고요. 토트넘. 한 팀은 굉장히 힘들고 암울합니다. 맨유. 이번 결과로 인해서 이게 진짜 위너 테이크스 얼이라고 모든 걸 다 가져갔던 승자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만 패자가 됐어요. 12교차가 이렇게 극명한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극적인 사례이긴 그렇죠. 합니다. 기분이나 어떤 지금까지의 갈망이랑 별개로 지금부터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과 내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토트넘은 얻은 게 정말 많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갈망하던 트로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재정적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포스텍의 유입 여부만 결론이 나면 다음 시즌 그림이 편안하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내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보면 됩니다. 챔스 진출팀이기 때문에 분명 여러 선수들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선택지가 될 거예요. 게다가 런던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도 선수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일단 재정적인 타격. 뭐 지금 빚만 얼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맨유는 그 전까지와 다르게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라면 물론 또 후속 보도들을 보면 아모린 감독에게 이적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이 정도 있다. 뭐 1억 파운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될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스쿼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맨유 팬이다. 그러니까 아스날의 입장에서 이런 스쿼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쓰레기장이다 이거. 어떤 쓰레기장이냐 뭐냐면 선수들은 그중에서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물론 조금 아쉬운 선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난장판 쓰레기장 이런 얘기 했을 때 분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선수, 쓸 선수, 기대해 볼 선수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는 엉망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시세와 이적 시장의 인플레이를 생각을 했을 때 아모린 감독이 현재 쓸 수 있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가용 자원이 어느 정도 유효한 금액인가. 그랬을 때 또 그런 걸 하려면 매각할 선수들에 대한 어떤 분류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고 자 그거 이전에 더 하나는 이네오스와 래드클리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정말 갖고 있는가 제대로 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아직까지 믿고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 아모링은 맨유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임자인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를 나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이 유럽 대항전을 전혀 나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타격. 리그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재정적인 어떤 데미지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정말 첩첩산중이다. 네.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졌어요. 이제 불확실한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감독마저도 불확실합니다. 이 와중에 일단 보드지는 아모린 감독을 믿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감독을 바꿨는데 여기서 또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인정해요. 라는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이었죠. 이 타이밍에 감독을 바꾸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아모림도 자신의 입김이 좀 들어간 스쿼드를 활용해야 되는 것도 맞죠. 이건 감독 입장에서 고려했을 때는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특히 이번 그 가르나초와의 불화설이 저는 타이밍상 너무 안 좋은 타이밍에 터진 거라고 되게 안 생각을 해요. 좋죠. 안 좋은 경기하고 난 다음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나왔으니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모린 감독도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조금 요거는 걸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반대로 믿어줬는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마지막 경기하고서 인터뷰 그렇게 얘기한 가르나초도 문제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전 개인적으로 가르나초도 왜 그렇게 얘기했나 싶은 입장에 하거든요. 선수도 잘한 건 없다라고 없죠. 보긴 하는데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감독의 선수단에 대한 어떤 통제 그리고 선수단 내에서의 감독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당연하죠. 많다고 좀 보거든요. 한 팀으로서 원팀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올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이 팀이 이 구성원이 지금 하나가 좀 되어 있고 맨유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고 감독을 중심으로 이 팀이 좀 똘똘 뭉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마인드가 있구나. 그게 느껴지면 결과가 어떻든 팬들은 좀 심리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양새가 과연 위로받을 수 있는 구석이 있나요? 이거는 다음 시즌까지도 그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 하필 마지막에 터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네오스 구단 측에서 뭐 아모린 감독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상된 일이라 하더라도 괜히 더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 내부적으로 선수들은 어떻게 느낄까? 이 분위기가 과연 다음 시즌 됐을 때 정상화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오히려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데 15-16 시즌 로저스가 나가리 되고 중도 부임했던 클롭이 받은 스쿼드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거기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정말 난리였어요. 네. 난장판이었어요. 근데 저는 클롭에게 시간을 주고 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죠. 클롭이라는 명장 그리고 그때 존 헨리와 에드워즈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그 사이에 맨체스터 시티와 리그를 거의 양분했고 그리고 난 다음 리그 먹고 챔스 먹고 다시 한번 리그를 먹을 수 있는 그 기틀과 토대를 그때 같이 만들었다라고 봐요. 클럽만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구단과 제대로 된 어떤 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스포츠 디렉터들과 감독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클럽 아래에서 선수들이 좀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좀 열심히 해보자. 또 베테랑들 뭐 제임스 미너처럼 여러 경험을
하고 온 선수들이 또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비록 그 당시 그 당시 물론 리그컵이랑 저기 유로파리그 준우승도 했고 리그 성적은 결국 챔스권에 못 올라갔거든요. 첫 시즌 때. 7위였나 6위였나 그랬나요? 그런데도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선수들의 응집력이 있었어요. 그거는 팬들이 보고서 야 이거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눈으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그렇죠.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런 포인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 시즌 리옹전이 그랬고 카세미로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과정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 또한 어느 정도는 플러스된 요소들도 있지만 그 리옹전도 수적 우세를 살리지 못해서 한때 두 골 차로 끌려다녔던 것까지 있었던. 저는 그러니까 이제는 냉정해져야 돼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 결승까지 달려가는 길에서는 5대4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0대2에서 4대2가 된 걸 봐야 된다고. 그렇죠. 되는 순간이에요. 이거 진짜 맞아라고 계속 반문하고 고쳐나가야 된다. 골키퍼의 오나나의 치명적인 실수 11대 10싸움인데 오히려 두 골 차로 쫓기는 실점하는 그런 아쉬운 수비 밸런스 마지막에 맥과이어가 골을 넣은 건 극적이지만 그것조차도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의 골이에요. 게다가 결국은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던 올 시즌이고 지금은 그 불확실성을 잡는 게 제가 봐도 좀 우선이라고 보이는데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지금 아스날은 레알 이긴 거 생각 머리 지워야 돼요. 파리 생제르맹 때 했던 졸전, 그렇죠. 리그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무승부했던 그 순간들을 바라보고 바꾸고 해야지. 야 우리 그래도 레알 이겼잖아. 그때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레알 마드리드 중원이 되게 무너진 상태였어요. 레알도 진짜 안 좋았던 걸 고려해야 그리고 라이스 되니까. 프리킥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프리시즌이다. 맨유도 그렇고 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올 시즌은 정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너무 많은 불확실성을 안긴 좀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지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나의 커다란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목표를 달성한 토트넘은 과연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귀추가 주목되거든요. 포스텍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 선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여론은 그래도 나가라. 감독을 바꿔야 한다예요. 함께해서 다 즐겁진 않았지만 마지막 즐겁게 해줘서 고맙고 고생했고 이렇게 지금 좋을 때 서로 빠이빠이 하자가 중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이면에 가려진 리그 17이라는 성적. 이거는 그냥 외면할 성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도 아까 이제 냉정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토트넘도 냉정해져야 돼요. 맞아요. 우승이란 성과에 야 우리 우승했으니까 이 감독을 믿을만해 라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리그 17위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다음 시즌 구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꾸준함과 그 팀의 진짜 힘은 보통 리그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아스날은 2위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3, 4, 5, 6위와 승점 차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1위에 가까웠던 게 아니라 밑에랑 가까이 붙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도 2위에 취하면 안 된다. 꾸준했었던 거 3년 동안 유지한 건 오케이. 근데 우리가 1위랑 더 붙었었느냐 2위와 더 가까워졌느냐 3위랑 더 가까워졌느냐를 생각하면 이번 시즌은 후자예요. 그것처럼 리그 순위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호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속보가 오면 또 중간중간 뉴스를 또 투입을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말 사이에 또 어제 조원 형이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던 저랑 당군 형도 중간에 들어간 술방 하이라이트도 또 올라가니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